철없는 어른들, 오늘은 걸어도 걸어도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저는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이사장입니다. 지준생입니다. 제로입니다. 이건 고레에다 히로카즈라는 일본 영화 감독이 쓴 소설인데, 걸어도 걸어도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그 영화를 먼저 만든지 소설을 먼저 쓴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화보다 소설이 훨씬 좋아요. 소설을 훨씬 잘 썼어요. 이분이 책을 출간해서 아마 영화를 먼저 만드신 것 같아요. 제 예측에는. 근데 책을 출간하시면서 처음에 그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 보면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쓰기 시작했고, 거기엔 저 자신이 처음 아버지가 되면서 느낀 감회와 때로 당혹스럽기도 했던 심정까지 담겨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효도에 관한 책이에요. 효도 좀 후회? 이런 걸, 그러니까 가족. 가족에 대한 건데, 좀 보통 이런 영화들이나 소설들 읽으면 되게 막 슬프고 막 이런 감정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담담해서 읽기가 좋고, 저는 동생한테 맨날 불효자라는 되게 소시오패스다 막 이런 말을 듣는 입장으로서 한번 읽어볼 만 했었어요. 그리고 되게 묘사를 잘 해놔서, 되게 생생하게 묘사를 해놔서 근래에 읽은 소설 중에 쉽게 잘 읽히면서 재밌게 잘 읽어지는 소설이어서 추천드리려고 소개해 봅니다. 이 내용은 그 첫 부분만 잠시 읽어볼게요. 처음에 4줄만 읽으면 대충 이 소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 있어서.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있었던 일로 내가 40살을 갓 넘겼을 때다. 이제 더 이상 젊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한다면 아직 반환점을 지나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그해 봄에 결혼하여 남편이 됨과 동시에 갑자기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즉 결혼 상대는 아이 딸린 재혼 여성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회상을 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뒤에는 많이 상황이 변해 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돌아가신 상황에서 이때를 회상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 초등학교 5학년 남자 아이가 있는 그 재혼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그 아들과 그 며느리와 그 초등학교 남자 아이까지 그 시댁에 찾아갔을 때의 그 일화를 담은 거거든요. 그리고 요때 이 주인공이 실업 상태예요. 그래서 막 부모님한테 거짓말도 하고 자기가 취직이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일화와 지금의 소감과 이게 계속 교차되면서 소설이 진행돼요. 그 시골을 배경으로 써져 있고, 거기 찾아가서 그 어머니랑 아버지는 의사를 하시던 분인데 지금은 요 7년 전인데도 은퇴를 하신 시점이었고, 어머니는 전 이거 읽으면서 되게 놀랐는데 딱 그 경상도의 아주 오래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느낌 있잖아요. 문화가 너무 비슷해요. 여자들만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있다가 잠시 나와서 밥을 먹고 다시 들어가고 얘기도 거의 안 하고 아들들이랑 막 이렇게 돼 있고 되게 소원하고, 그래서 되게 놀랐었어요. 여기 이렇게 자세한 소개는 굳이 할 건 없을 것 같고, 마지막에 좀 제가
그 효도의 개념에 대해서 그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한 부분이 갑자기 숙연해지네. 효도 얘기하니까.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건 너무 스폰가? 너무 끝페이지인가? 스포 좀 하면 어때? 우리 스포 계획했는데. 싫으신 분은 여기서 끄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간추려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어머니의 되게 진절머리 쳤던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는 되게 진절머리 쳤던 부분을 나중에 7년 뒤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생각했을 때는 되게 애틋하게 생각이 들고 그걸 이해를 왜 못 해줬을까라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써놓진 않았는데 그런 감회가 묻어나게 썼어요. 근데 저도 부모님 뭔가 울어.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이렇게 어떤 한마디를 딱 들었을 때 딱 그 짜증이 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경상도 분들이라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엄청 너무 보수적이어서 이렇게 좀 숨을 옥죄는 그런 느낌이 드는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딱 들을 때 저는 막 다다다다 이렇게 쏘아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그런 부분이 후회가 될까 싶기도 하고 그 동생한테 욕을 많이 먹는 부분은 저는 1년에 한 2번 내려가면 된다라는 생각인데 여기는 지금 그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아내랑 이제 막 그 아주 치열한 그 며칠을 보내고 막 거기서 자고 막 이렇게 하고 오면서 이제 오늘 한번 갔으니까 내년 새해에 다시 오면 되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전혀 입장이 다르시고 근데 저는 한 지방에 부모님이 계시고 저는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사실 1년에 한 번인데 명절엔 둘 다 가면 좋으니까 1년에 2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생은 되게 불효막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너 후회한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각자 어떻게 효도를 하고 계신지 효도에 대한 생각 지금 댁에서 생활하시나요? 그쵸. 부모님이랑 같이? 근데 저도 옛날에 자취할 때 1년에 딱 2번 갔어요. 추석 설날. 그것도 제가 가지도 않아요. 설날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추석은 제가 사는 곳이 바로 그 외할아버지 산소 옆이라 어머니가 오세요. 그러면 오다가 이제 픽업해서 산소 들렸다가 하루 보고 이제 전 다시 자취집 가고 옛날은 그게 당연하고 이제 많이 봐서 뭐하냐 그러고 있었는데 요새는 근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계속 보고 있는데 나중에도 많이 좀 찾아가야겠다. 뭐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볼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드니까 좀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앞으로도 계속 있는 사람이고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시간이 줄어든다는 느낌이 들면서 자주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지금도 매일 보고 있지만 저는 가족들이랑 너무 성격이 안 맞아서 오래 있으면 한 일주일 이상 있으면 싸우거든요. 항상 큰 소리가 나고 그래서 가족은 좀 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보면 너무 좋아요. 막 좋은 말만 하고 막 웃고 떠들고 하다가 가는 거야. 좋은 모습만 서로한테 보여주는 거지. 네, 성격이 가족들이랑 안 맞으면 떨어져 사는 걸 아주 강력히 추천합니다. 맨날 보면서 싸우지 말고. 제로님은 많이 본다고 좋은 건 아닌 거야. 그 좋은 적절한 시간을 횟수가 보내야죠. 있을 것 같아. 그냥 같이 살기보다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그냥 가끔씩 밥 한 끼? 딱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살면 싸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랑 얘기를 안 했어요. 숙연. 엄마 아빠랑 얘기를 안 해요. 왜요? 나중에 후회하신다니까요. 이렇게 이 책 보면. 그냥 옛날부터 안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명절에 큰 집에 가서 내 또래 내 그때 남자가 5명이거든요. 나까지 5명이 어느 날 이렇게
방에 5명이 나란히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큰 형수가 이렇게 오더니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봐요. 내려다보면서 한마디 하는 거야. 형제들끼리 이름은 알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형제들끼리 말이 없어? 다 남자잖아요. 5명이. 네. 그러면 뭐 그러면 1년에 그럴 수 몇 번 있죠. 뵈세요? 엄마 아빠요? 응. 자주 오죠. 아 그래요? 가까우니까. 같은 데 사니까? 가까우니까. 동생은 3개월에 한 번씩은 내려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1년에 몇 번이 적절하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아 그런가? 네, 이거 사람마다. 개인의 기준. 만약에 멀리 떨어져 산다면 저처럼 아주 멀리 저기 막 경상남도 저기 부득이하게 멀리 떨어졌다. 응. 타이로? 해외는 아니야. 해외는 아니고 국내인데 아주 멀리 타이로 멀리 떨어졌다. 자이가 아닌 타이로. 자이로 멀리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멀리 가야 되겠다. 다 자이 집에서. 아닌가요? 타이로 그러니까 뭐 직장이 타이가 거기가 직장 돼서. 같은 거고 자이는 이 사람이랑 살기 싫다. 난 나가 살겠다라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나가 사는데 나는 서울에 살고 이렇게 멀리 한 500km 이상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죠. 저는 그 자타인데 저는 거기서 계속 평생을 그 동네에서 사는 게 지겹기도 했고 부모님이랑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서 직장을 이쪽으로 온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몇 번 왕복 10만 원 이상 듭니다. 왕복 10만 원 딱. 일단 10만 원. 그 1년에 2번. 명절로. 솔직히 명절 아니면 또 갈 시간도 없죠. 그렇죠. 시간 내기가 근데 애매하고. 또 그것도 웃긴 게 일본에 1년에 2번이라고 그랬잖아요. 1년에 2번 가는데 명절에는 안 가. 왜요?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이게 나 똑같이 나도 명절에 1년에 2번 가면 친척들이 와가지고 너 언제 시집 갈래? 너 돈은 많이 모았니? 맞지. 이 친구도 1년에 2번 가고 이 친구도 1년에 2번 가는데 명절에 2번 가는 친구와 명절 빼고 2번 가는 친구가 있으면 명절 빼고 2번 가면 얘는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왜 명절에 안 저 오냐. 오히려 그게 더 효심에 가는 것 같은데 일부러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는 부모님이랑 합의를 보면 되니까 나 명절은 도저히 엄마 아빠가 싫어서가 아니고 그 친척들을 못 보겠다라고 합의를 하면 되니까. 근데 부모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너가 1년에 2번 올 거면 명절에 와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아니 내 친구 중에서도 그런 애 있는데 명절에는 집에 안 가요. 안 가는데 엄마 아빠 자주 봐. 한 달에 뭐 한두 번씩 가서 가는데 명절에는 안 가. 결혼했나요? 나도 아니, 안 명절 했어요. 가기 싫어. 명절 가기 너무 근데 싫어. 오히려 명절은 그러니까 제 생각이지만 타이로 가는 느낌이잖아요. 사실 면절은 모여야 된다라는 그게 있으니까. 근데 면절 아닐 때 가면은 보고 싶어서 가는 오히려 그 느낌이 커서 저는 오히려 그게 좋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되게 이 시대의 효자 같아요. 왜요? 이렇게 함부로 효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느낌. 효자의 느낌. 저는 약간 저는 중도라서 효여랑 고려랑 중간. 그러니까 그 통계가 기사 같은 거 보면 부모님이 돈이 많아야 자녀들의 방문 횟수가 높다라는 통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받을 게 많으니까 자기 재산 관리 겸 부모님 방문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죽겠다. 네? 죽겠다. 받을 게 받을 게 많아. 근데 돈이 부모님이 많으면 보통 자식도 돈이 많잖아요. 그럴 확률이 높잖아요. 확률이 높죠. 그래도 그러면- 더 욕심내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여유가 있기도 하고 근데 여유가 있어도 여유가 없어서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달린 건데 부모님이 돈이 많다는 건 진짜 많으신 분들은 캐시도 많지만 사실은 대부분 부동산이잖아요. 덩어리가 큰 건. 그럼 자녀한테 보통 줘도 집을 한 채 해주거나 이 정도지 뭐. 아니, 물론 이것도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엔 나중엔 깔고 앉은 좀 표현 되게 그렇지만 큰 거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님들끼리도 절대 상속은 먼저 하는 게 아니다. 애들이 쌩을 깐다.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 상속해야 된다 재산은. 이런 분위기도 있다고 얼마 기사에서. 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어떤 연예인인데 할아버지가 이제 미리 계약서인가 쓰고 나를 돌봐주는 계약서 쓰고 네. 했는데 월 쌩 깠다고. 용돈 얼마 그리고 방문 몇 회 뭐 이런 거 그런 거 지정해 놓고 상속을 해줬는데 쌩을 깠다는.
생일 같아. 그러니까 계약을 위반했다 뭐 이런데 저도 정확히 봐서는 모르는데 그냥 기사만 딱 봤는데 근데 그런 일이 요새는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관계주의, 그러니까 관계로서 있지 개인으로서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야, 내가 왜 뼈빠지게 고생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돈을 악착같이 벌었는데 너희들 잘 키우려고 너희들 잘 되라고 이렇게 한 거다 라고 당당히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회니까 이제 만약에 자식이 나중에 호로 자식이 되면 되게 슬퍼하시잖아요. 자식 농사를 망쳤다 뭐 이런 거. 내 인생에 실패가 한 번도 없었지만 단 하나의 실패는 자식 농사다 뭐 이런 그런 분도 있는 거고 또 그런데 예. 이제 우리가 자연계를 이렇게 쭉 보면 모든 동물은 새끼가 일정 수준 이상 크면 무조건 독립을 시키잖아요. 근데 인간만 독립을 안 시키고 부모의 휘하에 자식을 놓쳐. 근데 그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나라가 그러니까 유독 심하죠. 농경 사회는 독립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쵸. 왜냐면 농경사회가 여기 그게 돈이 심하니까. 집안에 땅이 있는데 독립시켜서 땅을 쪼개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땅을 가능한 장남에게 묶어두고 장남 휘하에 조상님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며 왕을 모시고 이제 조상님 모시는 게 내가 부쳐먹을 땅을 주셨으니까 조상님이. 근데 서양의 뭐 서양 뭐 농업 사회가 아니라 상업 사회다 뭐 이러면 뭐 얼라이언스를 하던가 이제 가능한 사회 문화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개인의 좀 개인보다 관계로서 명절이 중요하고 또 형제 뭐 이런 혈연이 중요하고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독립을 안 시키는 게 애로 보잖아요. 계속 부모님은 이 책도 보면 서양에서는 뭐야 왜 이래 뭐 아버지가 이상하네 뭐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전형적인 그 농업 사회의 전통적인 그 장원 경제와 장원 문화를 바탕으로 한 가정인 거잖아요. 이것도 읽으면서 되게 그 스카이캐슬 같은 느낌이 좀 나는 게 스카이캐슬 안 보세요? 봐가지고. 안 스카이캐슬을 안 보시는구나. 봐서.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던데. 여기에 이 주인공의 형이 예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의사잖아요. 이 형이 의대를 갔는데 다른 애를 구하다가 집 앞 바다에서 빠져 죽었어. 근데 그 애를 아주 우상화하면서 이제 아주 미화가 된 거지. 그래서 막 그 엄마 아빠가 계속 그 애 얘기만 하고 얘는 계속 자격지심에 되게 휩싸여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식 농사 그 개념이 그리고 이 사람한테도 그 형 같은 그 기대를 계속 하고 막 집에 들어와 살기를 바라는 그 의중을 엄마가 막 자꾸 비추고 뭐 그러니까 누나가 나 여기 들어와서 살래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확답을 계속 안 해주고 이 남자랑 그 주인공이랑 있을 때 너가 나중에 그럼 못 들어오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는 들어올 마음 없다 이렇게 막 끊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효도의 기준 나의 효도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효도의 기준. 나는 이 정도는 하고 싶다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거. 왜 그러니까 부모님이 당연히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강력하게. 그런 부모라도 내가 맞춰줘야 되나? 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불효를 할 수가 있어. 1년에 5번 한 달에 한 번은 와야지. 이게 포인트가 저희가 지금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지금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결혼이 없는 사회.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전제였어요? 가정이 두 개로 지금 아무도 결혼한 사람이 예를 들지 않았잖아요. 다 결혼 안 한 사람 뭐 결혼 안 한 상태를 예를 들었지만 결혼하면 이거 완전 차원이 다른 안 한 거 맞아?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함께 살아야지. 그럼 어디까지가 가족이고 그럼 가족의 중심은 어디인가가 돼버리잖아요. 아니면 가족을 함께 살아야지 너무 오바일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얼굴을 비춰야지 뭐 이런 거. 상황에 따라 다를 것 화상통화. 같은데. 화상통화. 얼굴 비추는. 아니 그럼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 근데 내가 그걸 안 들어주면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하셔. 막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 막 엄청 막 나한테 욕을 하고 화를 내. 그럼 그거는 들어줘야 되나?
기분 탓이라고 해야죠. 기분 탓이에요. 괜찮아. 가슴 안 미어져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놓고. 근데 그게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 불효자식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 우리 되게 사회가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세대잖아요. 돈을 가지거나 역사상 가장 부자였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러니까 부자인데 그래요? 부자였지. 아니 왜냐면 네. 지금 세대가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약간 제가 가진 게 없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재산 뭐 이런 걸 따지면은 뭐 많은 것 근데 같은데. 애들이 초중딩 때 IMF를 맞았는데 어떻게 부자야? 그 윗세대면 몰라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IMF가 평균으로 냈을 때 되게 사실 크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죠. 그러니까 엄청 큰 거지. 실업도 많고. 엄청 크죠. 그게 월급이 안 올랐는데 우리나라가 IMF를 한 3년 했나요? 3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5% 떨어졌어요. 전체 토탈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 말고 실질적으로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은 IMF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고 저희 할아버지한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걸로 우리나라가 사실 빈부격차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제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나 뭐 사회 환경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평균으로 단군 일에 제일 부자인 세대와 그 제일 이제 부모님보다 가난한 세대로 나타날 수 있고 평균적으로 경제 성장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럼 평균이지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 평균이 아니니까. 사실 평균에 해당하는 사람은 몇 명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쫙 줄을 세워 보면은 다 평균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평균이 많긴 한데 그 위랑 아래가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은데. 평균을 오히려? 냈을 때 평균이 뭐 50이면 50인 사람이 많은 상태의 평균이면 그 지수가 되게 이 사회를 표현하기 좋은 지수인데 만약에 뭐 돈 많은 사람이 한 명,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 한 명 마지막에 99가 뭐 100명 했을 때 평균을 냈더니 뭐 몇 명이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 평균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평균이나 총량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지금 중산층이 거의 쪼그라든 상태니까 상위 몇 %가 부를 가져가고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걸 가져온 게 저는 IMF 같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로 금융적인 의미, 경제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 그래서 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일은 겁나 하고 가진 거라고는 돈밖에 없는 하물며 돈밖에 없는 사람도 없고 몇 명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은 겁나 하고 돈도 없고 자녀들한테 미움받고 세대가 달라져서 알지도 못하고 못하는 거 너무 많고 할 줄 아는 건 되게 그 밖에서 일하는 뭐 밭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공장에서 일할 수 정도밖에 없고 교육 수준도 낮고 이렇게 돼버린 느낌이에요. 버려지는 세대. 하물며 이제 사회의 짐이 돼가잖아요. 그분들 아프면 죽어라 할 수 없고 치료는 해줘야 되는데 자녀들은 우리는 세금으로 치료해주냐 이런 불쌍한 세대가 돼버린 것 같아서 또 집착을 자녀밖에 할 수도 없는. 너 독립했으니까 살아. 이제 내가 여행 다니고 뭐 내 문화생활 지고 내 여생을 즐길 거야라고 하지 못하는 세대. 너무 불쌍해. 퇴직할 때 아버지한테 뭐 이제 취미 활동 좀 하시라. 뭐 하시고 싶냐? 그러니까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인생 살면서 하고 그 일밖에 해본 적이 없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걸 한 적도 없으니까 갑자기 무슨 시간 생기면 쉬거나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쓰지 않으면 다시 일하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았으니까.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거 듣고 나는 고등학교 끝나고부터는 계속 뭔가 취미생활로만 인생을 산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었어. 네. 지금까지도 취미생활이 전혀 없으세요? 퇴직 후에도? 우리 부모님들 뭐 영화 보고 뭐 영화도 안 보러 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고 근데 해봤자 영화지. 뭐 공연 보시고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별로 없잖아요. 뭐 물론 근데 사실 책도 단계가 있잖아요. 정말 쉬운 만화책이나 가벼운 소설도 있지만 책을 계속 읽어가야 더 재밌는 책들을 읽을 수 있는데 그것도 어려우시고 몸은 아프고 자기한테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만약에 이룬 게 없고 돈이 없다면 자식밖에 없잖아요. 가족밖에 없으니까 더 집착하고. 그래서 계약서에 한 달에 몇 번 방문해라 이렇게 쓰는 돈 있는 거지. 사람은 이제 또
자기가 배운 게 돈밖에 없으니까 계약이라든지 돈으로서 어떤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우리 세대는 또 어느 정도 부모님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사회에서 태어나가지고 교육도 어느 정도 받고 뭐 하긴 했는데 너무 개판인 느낌? 뭐야 이거 막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또 이런 부모님의 그 듣기 싫은 소리가 뭔가 애틋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후회할 것도 알지만 또 부모님의 예속돼 있는 삶은 싫은 교육을 받은 사이잖아요. 그리고 하물며 그 둘이 결혼을 한다면 여자 입장에서 아니 내가 왜 그 집 가서 살림을 해야 돼? 이렇게 당연한 거죠. 남자도 뭐 그런 거고 뭐 집에서 막 집을 해온다 뭐 살림을 해온다 이런 게 막 터지는 사회 같아요. 하물며 딱 지금 시기가 남자가 결혼하려면 서울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는 해가야지. 아유, 여자들이 생각하는 뭐 그러니까 노후가 없죠. 30평대 아파트 해줘야 되니까. 또 그게 부모님한테로 가잖아요. 자기 집 팔고 그러니까 남편 부모님이 남자 아우 다 내 해주고. 자식이 있어. 그럼 아우 내가 자식한테 서울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도 못 해주면서 내가 부모로서 무슨 자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도 있단 말이에요. 애를 결혼도 못 시켜주고 그래서 지금 그냥 엄마 아빠 인생 따로 살고 우리는 따로 이렇게 우리 알아서 살겠다. 우리가 뭐 주지도 않을 테니까 엄마 아빠도 우리한테 줄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일찍부터 지금 뭐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 무리해서 우리가 결혼할 때 이렇게 지원해줄 돈을 모은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걸 듣고 아니 그래서 몸 갉아 먹으면 나중에 그 뒷바라지는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무리하지 또 말고 그러시죠. 우리 그 돈을 결혼 안- 안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돈을 무리하지 이렇게 마. 병원비로 아 그러니까 그게 뭔 근데 난리야 또 그게. 그런 분들은 나 그 돈 병원비로 안 쓴다고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말 하신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근데 안 죽어지잖아요 잘. 안 죽는단 말이야. 기술 혁신으로 인한 평균 수명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서 책에서 말하는 걸 못 느끼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 부모 뭐 근데 반대로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이런 효자도 있고 가족에 누구야? 효자 같아요. 이 시대에 이 정도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 모시기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우리 집 환경에 내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선 결혼할 수가 없다고. 내가 벌고 내가 이런 걸로 부모님이 이제 그냥 두 분 다 건강하신 게 아니고 근데 이미 보통 예. 부모님들은 결혼하기만 하시잖아요. 근데 또 부모님들이 이제는 안단 말이야. 내 자식이 나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상황이구나 알면 또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많은 사회라 또 원래는 사회가 계속 이렇게 노동 생산성이 늘어나는 혁신을 할수록 노동력을 빼야 되잖아요. 그만큼. 예전에 100명이 하던 일을 6명이 하면 남편이 놀게 하거나 뭐 서비스업을 시키거나 뭐 그런 걸로 작가를 만들다든지 뭐 이렇게 생산적 다른 서비스 생산직으로 옮기는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노동 때려받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정부에서 조금 하려고 하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은퇴하시는 우리 베이비붐 우리 부모님 나이가 먼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 그분들 다 사회적인 그분들을 서비스하는 서비스 업종이 늘어나야 되고 당연히 거기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산성이 늘어나는 그런 생산적인 일에 들어가야 되는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준비도 안 됐고 갑자기 좀 뭐 근데 답이 없는 거야. 총체적 난구 그냥. 효도는 부모님을 설득할 수는 없고 부모님 세대는 자기 그 세대 문화는 가는 것 같고 그냥 부모님이랑 있을 때 잘하고 없을 때 나 잘 살고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뭐 자주 못 가서 못 빼서 그거 왜냐면 사실 우리 세대 갈등의 좀 일정 부분은 다 가족 갈등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가족의 친인척부터 부모님과 자식 이런 거니까. TV에서도 예능 같은 거 보면은 시어머니 그러니까 부부의 부모님들이 부부에게 가는 어떤 압박이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 출산에 대한 거주지, 거주 방법 이런 것들,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이런 거 갖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미 우린 농경 사회가 아닌데. 저는
불효는 하지 말자라는 주인데 효도하기는 너무 막 무리고 불효는 하지 말자라는 주인데 책을 보면서 그 부모님이 기대하는 거에 비해서 이 주인공이 되게 시니컬하게 대응을 하니까 되게 매몰차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행동보다는 좀 더 효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지. 그래서 후회를 하게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 행동이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건 1년에 한두 번이 될 것 같고 근데 아무리 잘해드려도 후회는 해요. 난 너무 잘해드려서 후회 안 해. 이것도 그래서 이상하잖아. 동생의 말 때문에 이거를 생각하게 됐는데 몇 번을 내려가면 덜 후회를 할까? 뭐 걔는 맨날 제가 뭘 할 때마다 너 후회한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너 그렇게 하면 후회한다 이렇게. 그냥 저는 적당히 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많이 가져서 앞으로 계속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가 좋은 거지. 후련해 나 이제 신경 안 써 이런 거보다는 어차피 그래도 가족을 뭐 호적에서 팔 수도 없잖아요. 제 부모님을 어떻게 호적에서 파요? 그건 내가 나가면 되지. 내가 스스로 나를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뭐 그래서 엄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무 고민이 돼서 이게 좀 엄마가 서운하게 생각하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얼마나 한 번씩 자주 오는 게 좋을 것 같냐라고 하니까 조금 귀찮으신가 봐요. 좀 제가 오래 내려가 있으면 밥도 다 해줘야 되고 막 갑자기 막 닭백숙이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길게 있으면 길게 있는 대로 좋고 짧게 있을 때는 짧게 있는 대로 좋고 뭐 자주 본다고 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려오고 싶을 때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더 제너러스해요. 제 동생보다. 이렇게 제 동생만 계속 잔소리를 하는데 아빠도 제가 내려가면 빨리 올라가라, 빨리 다 가라 막 이러시거든요. 되게 같이 있는 게 되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닌 거죠. 같이 있으면 싸운다는 걸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거지. 근데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느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많이 세뇌를 당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단순히 우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굳이 과거까지 가지 않아도 받은 게 하도 많으니까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있지 않나?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원해서 세상에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강제로 부모님이 위해서 낳아진 부모님의 거잖아요. 잉태네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이거. 강제로. 여기 다 지금 문제 있는 사람들 앉아.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부모가 보통 자식을 구속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 스카이캐슬도 그거라며 부모가 억지로 대학 보내려고 하는 애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얼마 전에 내가 들었던 것 중에 서울대 의대 부모가 그런 식으로 되게 막 압박을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간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인턴이 먼저인가 레지던트가 먼저인가 하여가 인턴을 하고 나서 부모한테 그냥 문자 메시지를 보냈대요. 문자 메시지를 나는 당신들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불행하고 힘들었다고. 그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문자 메시지를 딱 보내고 그때부터 연락을 딱 끊어버렸대요. 근데 그 사람이 실종된 게 아니니까 찾을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낳아서 얘를 이렇게 얘의 감정이나 의지는 아무렇게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게 옳아, 넌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강요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사랑의 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게 다 널 생각해서 그런 거야. 나중을 위해서. 보통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교사들이 그랬죠. 사랑의 매라고 지들 마음대로 패면서. 매 써져 있잖아요. 사랑의 매. 그냥 지가 화나서 패는 거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시키잖아요. 그거는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고문인 거지. 가진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난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끝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돈을 버는 거고 그걸로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투영. 그것도 있고 사회 구조가 딱 돈을 잘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몇 가지가 딱 있잖아요.
어디까지 잘렸을까? 알 수 없어요. 그냥 알아서 얘기하면 편집해 주고. 참 네. 그 강제로 나아졌다는 의견에 대해서 강제로 나와서.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엄청 그 스카이캐슬 막처럼 막 정보를 알아내서 막 이렇게 했다거나 막 학원을 막 엄청나게 보냈다거나 그런 지원을 받은 건 아니고 막 대학교나 막 집이나 막 이런 걸 엄청난 돈을 막 퍼부어 주신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양육해 주시고 뭐 네, 맞아요. 그냥 네. 기본적인 케어, 밥 잘 챙겨주고, 뭐 네. 미역국 끓여주고, 뭐 이런 것만 해도 저는 제가 워낙 그런 집안일이나 막 이렇게 돈 벌어 오는 거나 이런 걸 귀찮아해서 그런지 그것만 해도 진짜 그 큰 무게를 가지고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그 딸이 얼마나 성질을 부리면서 저는 깨우기만 해도 1분 늦게 깨웠다, 1분 일찍 깨웠다 막 짜증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쓰레기같이. 생각을 부모님 세대들이 자식농사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 잘 물 주고 키워가지고 수확하려고 자식농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냥 있긴 하죠. 정말 좋으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사랑을 준 거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거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부모는. 사랑만 해주고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아주 감사하게 더 이렇게 마음이 네. 좋은 마음이 잘 그런 말로 생성이 되겠죠. 그럴 거면 내가 왜 키웠냐 너를 이런 말 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 드물 것 같아서 그냥 그거 있잖아요. 그 본인 자체가 부모님에겐 선물이잖아요. 이미 해드린 거잖아요. 뭘 내가 나 정말 키워주시고 학교도 뭐 보내주셨는데 뭐 해드려야 되나? 이미 해드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좀 양아치인가? 해드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서로 좀 사랑하고 토닥토닥하고 그냥 뭐 사회 이용만 안 당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고3 때지. 그러니까 나는 음대를 가고 싶었어요. 아 저런 음대를 가고 싶었는데 집안을 돈 많이 수 드는 아버지. 근데 아버지한테 그때 맞았어요. 너 그럴 거면 학교도 가지 말고 대학도 가지 말라고. 사랑의 매. 다 너를 그래가지고 위해서. 아버지가 경찰대 가라 그랬거든. 아 현명한 판단. 근데 나는 싫다고 그래가지고 맞았어요. 그래서 학교도 가지 말고 대학도 가지 마. 알았어 안 갈게 그랬지. 그리고 학교 안 갔어 난 진짜. 아 그래요? 네. 또 안 맞았어요? 그리고 맞았을 것 같은데. 아니 안 맞았는데 아, 예. 알았어 안 갈게 그랬지. 그리고 안 갔어요 정말로 학교를. 근데 이제 수능은 본 거야. 근데 수능은 봤지만 관심이 없었지. 대학 원서를 안 넣을 거니까. 그래서 점수가 마침 잘 나와서. 아니 나는 예체능을 갔잖아요. 아 예. 예체능을 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원서를 하나를 넣었어요. 그 대학 여러 개 넣을 수 있는데 하나를 넣은 거예요. 하나만 딱 넣고 나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해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붙었네. 아이고 저런. 이런 젠장. 가야죠 뭐 어떻게. 근데 내가 밤에 이제 그때 새벽에 술을 먹고 한 2시쯤에 들어갔는데 이제 등록을 안 하니까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받았나 봐. 나 밤에 이제 새벽에 한 2시쯤에 이제 술 먹고 들어가는데 엄마가 등록금 줄 테니까 대학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엄마가 밥 먹을 때마다 막 얘기하는 거야. 시험 다시 봐서 딴 데 가라. 좋은 데 가라고. 내가 안 간다 그랬는데 왜 가라 그래가지고 나한테 내가 거기 전해져 온다. 그 집안의 분위기가. 그 상황이 딱 그려지는. 보통 이제 눈앞에. 예체능 가면 가기 전에도 돈이 많이 들고 가서 돈이 많은데 내가 언제 돈 달라고 한 번 한 적 있냐고. 그치. 참 집안 얘긴 함부로 얘기해도 안 되고 건드려도 안 되고. 어쨌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싸울 때 뭐
대차 싸우고 그다음 또 화해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 화 제목을 걸어도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효도 뭐 이렇게 효도란 효도. 무엇인가? 효도를 어떻게 할 부제는 것인가? 걸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걸어서 효도로. 마무리를 하자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으로 부모님이 섭섭해 하시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네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이렇게 숙연한 책을 네, 근데 이 책이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는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화의 장면을 그대로 소설로 써놨는데 엄청 그 책을- 세세한 감정과 관찰을 잘 담아놨어요. 책을 보고 영화를 보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영화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디스. 책을 보세요. 그 영화 감독도 이 작가 아니에요? 네, 이 작가가 영화를 만들었는데 재능이 소설가를 이렇게 하셔야 될 갈리네. 것 같아요. 네. 진짜 잘 원래 감독으로 만들었고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고래 고레에다 히로카즈인데 뭐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그리고 그 영화도 유명해요. 걸어도랑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그거 그 감독이거든요. 뭐 엄청난 이런데 불효자인가 되게 보다. 뭘 많이 다 받아놨다. 효에 대한 엄청난 불효자인가 보다. 근데 그 두 영화 다 괜찮기는 한데 소설이 훨씬 좋아요. 걸어도는 진짜 괜찮고 근데 저는 영화를 보고 이걸 봐서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었나 싶기도 해요. 그 장면이 되게 그 바닷가 마을이랑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되게 선명하게 그려져서 책도 이쁘고 센스 있게 작게 나왔네요. 네 작고 책이 아주 얇게. 작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더 읽기가 커지면 아주 더 좋습니다. 얇아지니까. 네, 아주 좋은 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쯤 읽어보세요. 네. 끝. 나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날 만났고 내가 짓지도 않은